2025년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히든풋볼 목요부 오늘 4시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성입니다. 네, 오늘 MD7인가요? 매치데이 7인가요? 네, 오늘이? 맞죠. MD7. 7차전. 네, 멤피스 데파이 아니고요. 갑자기 MD7. 데파이가 왜 나오나 했네. 네, MD7 오늘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이 좀 있었고, 와, 그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들이 꽤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이른 뮌헨이 페예노르트 원정 가가지고 3대0으로 무너졌습니다. 우에다 야세 한 골 넣었었고, 산티아고 히메네스 멀티골 넣어서 페예노르트가 승리를 했고, 지금 페예노르트가 승점 13점, 8위권 진입 가능성까지도 지금 생긴 상황인데,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8위권 진입 자체는 자력으로는 이제 힘들어졌어요. 승점이 이제 1점 부족하거든요. 12점에 이제 15위가 됐는데, 마지막 대진이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랑 맞대결이라 사실 이거는 바이언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지만, 그쵸. 이기고 나서 다른 팀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8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는 전체적으로 좀 어땠나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뭐 얘기하기 앞서서 페예노르트가 정말 인생 경기를 펼쳤어요. 시작할 때부터 보니 그 로테르담 지역에 아침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던데 날씨는 일단 좀 많이 안 좋았었고, 시작하고 되게 어수선했었어요. 이게 팬들이 홍염을 너무 많이 터뜨려가지고 한 전반 7분까지 너무 뿌예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의 방송 상황이 나왔었어요. 아마 그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특히 원정을 간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조금 경기가 말렸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놓고 보면 경기 자체를 페예노르트가 진짜 준비를 잘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간격을 중앙으로 좁혀서 최대한 바이에른 뮌헨 공격을 잘 틀어막았고 90분 동안 간격 유지가 매우 잘 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선수들이 약간 그런 눈빛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바이에른 뮌헨 한 번만 진짜 잡아보자. 아, 그러면 이 경기 이제 눈빛으로 승리한 경기다. 눈빛으로 이겼어요. 아. 그 홍염이 막 자욱한 가운데서도 페예노르트 선수들의 눈빛이 빛나지 않았나. 그 눈빛이 가장 강렬했던 선수가 제가 볼 땐 베일로 골키퍼고, 이번에 뭐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는 사실 모든 경기를 다 풀로 시청하기는 시청자분들도 힘드시니까 하이라이트를 이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하이라이트 장면들만 봐도 베일로 골키퍼의 선방이 얼마나 경기 승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충분히 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센터백의 한츠코랑 트라우너도 제 생각엔 인생 경기 펼쳤어요. 수비진이 전체적으로 잘했네요.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주장 한츠코는 롱패스도 좋았고, 그 케인 슈팅 막아낼 때 뒤꿈치로 이렇게 막는 그 종작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잘해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왼쪽 풀백의 스마일도 잘했고. 이름이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아, 예, 스마일.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네, 스마일. 그래서 이외의 페예노르트 선수들은 그냥 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수이지 않았나, 다. 그런 경기를 좀 치러서 너무 잘했습니다. 그 지금 해리케인 그 부진을 저희가 저번 히든풋볼 때도 그 형철이랑 같이 말하면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무득점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계속. 일단 제가 찾아본 기록으로는 11경기째 지금 필드골이 2골밖에. PK 제외하고 이제 PK 필드골로만. 그러니까 케인이 그래도 좀 넣긴 넣어요. 그래서 골 수로만 보면은 막 그렇게 부족해 보이진 않고, 아직도 그 분데스리가 득점 1위는 일단 해리케인이거든요. 해리케인. 근데 이제 필드골로 넘어갔을 때 최근 11경기 중 필드골이 2골.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케인 선수가 좀 침묵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케인은 몸도 좀 둔해졌고 자기 앞에 좀 붙어있는 상대 수비를 제치는 모습조차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누가 봐도 케인이 원래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뭔가 좀 몸이 무거워 보인다.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 상대가 중앙의 간격을 아예 촘촘히 좁혀서 공간을 주지 않는 것도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냥 케인이 안 보여요. 볼을 좀 쫓을 만한 상황인데도 너무 둔해 보이고, 누가 봐도 내가 아는 케인보다도 몸이 좀 많이 무거워 보인다? 그런 인상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침투나 어떤 움직임을 변칙적으로 많이 시도해봐도 다 막히고, 슈팅도 기회가 아예 안 오진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정면 쪽으로 많이 가서 케인 치고는 슈팅 스킬이 좀 아쉬운데, 그런 장면들이 최근에는 좀 많이 늘어나긴 했었어요. 케인도 어쨌든 좀 부진했고, 바이언도 전체적으로 경기력도 이제 부진하면서 결국에는 수비에서 좀 힘을 발휘한 이제 페예노르트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던 이제 경기였고, 그 다음에 제일 빅매치죠. 파리 생제르맹이랑 이제 맨체스터 시티 경기인데, 사실 이 경기는 그릴리시랑 홀란이 먼저 2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승기를 잡았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덴벨레, 바르코라, 주앙 네베스, 여기 하무스까지 득점을 하면서 대역전승을 만들어냈죠. 이게 이제 순위를 좀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드디어 24위권 안에
결승전에 진입을 하면서 2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높였고 마지막 일정은 슈투트가르트 원정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맨체스터 시티가 25위로 밀렸다는 거죠. 마지막 일정은 이제 클럽 브리에랑 홈 경기가 남아있는데 맨시티는 먼저 2대0으로 앞서갔는데 그 이후엔 좀 뭐가 문제였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전반에부터 좀 실점하지 않았던 건 맨시티한테 다행이었던 거는 같아요. 네. 왜냐면 전반부터 파리에 비해서 맨시티는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그래도 정말 안 좋았을 때 흐름을 좀 떨쳐내긴 했는데 일단 팀의 밸런스가 굉장히 무너진 상태인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뭐 옛날에는 기민하게 움직일 때는 동료 주변으로 막 붙어주면서 공간에서 움직이고 그 공간 싸움을 워낙 잘하니까 네. 맨시티가 그냥 전체적으로 경기를 딱 잡아놓고 하는 플레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비단 이제 로드리 얘기는 저는 그만하고 싶어요. 로드리는 너무 이제 자기가 너무 오래됐어. 오래됐고 네. 거기에서 더브라이너나 뭐 특히 저는 로드리가 빠진 게 일단 제일 크긴 하지만 더브라이너 그리고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 이 세 선수 딱 로드리까지 세 명이 딱 공간에서 진짜 엘리트급 초 월드 클래스급의 움직임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영향력은 뭐 베르나르도 실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뭐 공간을 잡고 역습당할 수 있는 부위에서의 어떤 커트들을 해주고 공격으로 나갈 수 있는 속도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볼 배급이나 볼 운반을 딱 해주는 역할들을 그 세 선수들이 했었는데 이 로드리 빠졌죠. 베르나르도 실바는 폼이 조금 떨어졌죠. 네. 그리고 더브라이너는 약간 신체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그쵸. 보니까 거기에서의 전체적인 그 세 명의 틀을 잡아주지 못하는 흐름이 맨시티 전체가 흔들리는 영향이 좀 아닐까. 실제로도 경기에서 일단 기본 틀은 그리고 파리가 훨씬 좋았습니다. 네. 파리가 기본 틀 자체는 네, 틀 자체는 압박의 강도도 그렇고 젊은 선수들을 중원에 배치해서 뭐 비티냐 그리고 이강인 거기에 이제 뭐 저 중앙 네베스 이 세 명의 선수가 그냥 딱 세 명의 중앙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파리에서 뭐 두에나 바르콜라는 그렇게 움직임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오른쪽에서는 하키미, 이강인이 중앙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오거나 왼쪽에서 네베스랑 비티냐가 딱 중앙 지역부터 오른쪽의 밸런스를 딱 잡아주니까 결국 이거 그럼 중원 싸움에서 파리가 좀 이겼다고 봐야겠네요. 완전히 이거는. 중원에서부터 잡혔죠. 맨시티가 중원에서 밀리는 경우도 이렇게 쉽지 않고 또 파리가 압박을 한번 들어갈 때 전방 압박에 그렇게 거세진 않았는데 중원 압박에서 파리의 이 블록을 애초에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었어요. 그 채팅창 보니까 시티 팬분들도 그렇고 경기 보신 분들이 수비 쪽에서 이제 디아스 얘기도 좀 하고 수비도 전체적으로 좀 불안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나요? 근데 수비가 중앙의 선수들은 뭐 그바르디올은 너무 잘했고 어제는 이제 디아스 아칸지로 나왔다가 디아스가 빠지면서 왼쪽에 이제 리코 루이스가 나왔는데 사실 중원의 센터백들의 문제보다는 저는 턴오버가 많이 나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어제 경기에서도 마테우스 누네스가 오른쪽 백으로 나오고 네. 중앙에 이제 코바치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문 풀백은 또 아닌 네. 선수니까 이 두 선수가 결국 볼의 점유율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턴오버가 많고 센터백들은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맨시티의 공격이 전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올라가다가 턴오버가 나오니까 계속 수비해야 되고 그리고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는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압박은 압박대로 받아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활동폭이 넓어지고 근데 올라갔을 때는 또 턴오버 나오니까 다시 역습받는 맨시티 상황이 공격 많고 수비수들은 센터백들은 특히 이렇게 측면으로 움직이다가 이만큼 뛰면서 올라가죠. 거기서 다시 이만큼 내려가죠. 근데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거기서 좀 쓸데없는 체력 소모도 좀 많아졌다고 봐야겠네요. 엄청 그러면. 많죠. 그럼 결국에는 중원 싸움에서 밀린 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고 이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변화가 한번 있었던 데다가 올라갔을 때 그런 턴오버가 수비 쪽에 과부하를 이제 계속 좀 끼쳤다. 네, 그게 이제 다행스럽게도 또 맨체스터 시티가 그래도 강팀인 거는 후반전에 득점이 나왔다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파리가 흐름을 잡았을 때 딱 마테우스 누네스 쪽에서 한번 벗겨지면서 첫 골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리도 더 측면 쪽을 특히 이제 리코 루이스, 마테우스 누네스 두 명의 선수가 풀백이 돼버리니까 파리가 더 측면에서의 직선적인 움직임이랑 피지컬적인 도전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측면이 맨시티가 완전히 무너졌고 또 측면이 무너졌는데 중원에서는 베르나르도 실바랑 코바치치가 그렇게 활동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베르나르도 실바는 어제는 이제 또 좀 과부하가 걸렸거든요. 에너지 레벨도 많이 떨어졌고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가면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계속 측면에서 움직임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과부하가 걸렸는데 마테우스 누네스 실수 한번 나왔죠. 네. 그리고 코바치치도 중원에서 실수 한번 딱 나온 그 상황에서 실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맨체스터 시티는 에너지 레벨에 무너지고 그런 선수들의 실수 겹치면서 실점하고 분위기 뺏기고
완전히 후반에는 그 공략을 당했다. 그래서 중원 쪽에 이제 책임이 이제 컸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제 챔피언스리그 테이블을 쭉 보면요, 지금 16강 다이렉트 직행이 확정된 건 두 팀입니다. 리버풀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확정을 했고, 나머지 팀들 지금 여기서 이제 색깔을 보시면 초록색이랑 파란색으로 이제 된 팀들은 16강에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플레이오프에 남을 수도 있는 클럽들, 그리고 나머지 클럽들은 떨어질 수도 있는 클럽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된 데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클럽들은 이제 이미 탈락이 이제 확정된 클럽들인데, 각자 좀 생각했을 때 의외로 선전했었던 팀, 그러니까 사실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거 7,007승이면 그냥 잘하는 팀이 잘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좀 의외로 선전했었던 팀 한 팀씩 꼽으면 누구 뽑나요? 형철이 쪽부터 쭉 한번 가죠. 의외 선전이잖아요. 네, 의외의 선전. 제가 볼 때 브레스트가 아닐까. 브레스트. 네, 브레스트가 초반에 뭐 일정이 좋았던 면도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사실 이게 이번 챔피언스리그가 대진이 바뀌고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일정이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한 쪽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 일정 자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팀이 더 잘했다, 뭐 이 팀이 상대적으로 어땠다, 이렇게 뭔가 비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정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사실 브레스트가 일정상의 편의가 초반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기회를 줬는데 못 받아먹는 팀이 있는가 하면 있죠. 브레스트는 그걸 굉장히 잘 받아먹은 거죠. 저는 그래서 브레스트가 지금 돌풍의 팀으로는 사실 쭉 보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꼽혀야 될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체급 들어요. 생각했을 때도 체급을 뭐 그런 것도 있고. 완우는요? 저도 사실 브레스트 썼거든요. 네. 브레스트가 진짜 체급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오늘 경기 결과 이전까지는 8위 안에 들어있었던 팀이었어요. 네. 그만큼 진짜 놀라운 그런 반전을 보여줬던 것 같고, 형철 위원이 브레스트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팀 뽑아보자면 그래도 아탈란타? 팬심 아니고 팬심 아니고 진짜 무슨 아탈란타예요. 중립. 아탈란타가 그동안 여기 에버튼 있었으면 에버튼 꼽았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에버튼이 여기 에버튼은 꼽을만하지. 에버튼은 꼽을만하지. 에버튼 이렇게 했으면 꼽아야죠. 네. 근데 아탈란타도 잘했어요. 저 옛날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 막 전화 인터뷰로 저한테 아탈란타 챔스 어디까지 갈 것 같냐고. 네. 진짜 그때 레알 마드리드, 아스날 이런 정도에서 한 1무에 1승 뭐 1패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잡을 팀 다 잡으면 8위 턱걸이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했는데 7위네요 지금 지금. 딱 그 시나리오대로 나왔거든요. 이제 나머지 한 경기가 바르셀로나인데 네. 바르셀로나가 지금 확정했습니다. 이제 사실 로테이션을 네. 좀 돌려도 괜찮아서. 여기서 로테이션 안 돌리면 풀리기 바보 새끼인 거죠. 그거는 네 바램이죠. 안 돌릴 수도 있죠. 아야 안 돌려야 맞지, 돌리면 그게 이상한 거야.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기면서 쭉 전진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른 중요한 경기를 대비를 해야죠. 중요한 경기 그래가지고 대비해야 아탈란타가 바르셀로나 원정 한 무승부 정도만 해도 이왕이면 이기면 베스트인데 이기면 그냥 자동으로 16강 네. 다이렉트니까. 충분히 아탈란타가 8위 치킨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윤성이는요? 저는 뭐 모나코, 뭐 브레스트 이런 것 위에 팀들이 이제 위에 쪽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의외인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AC 밀란. AC 밀란. 네. 오, 하긴. 지금 6위죠, AC 밀란이. 이름치고는 당연히 밀란이 전통의 강호고 챔피언스리그 16강까지 가야 되는 팀인 것도 맞지만, 네. 사실 밀란이 그렇게 흐름이 좋았던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딱 밀란이 폰세카 부임하고 나서 프리시즌의 활약이 너무 좋아서 전체적으로 경기력 이번 시즌 좀 기대를 했었는데, 폰세카에서의 어떤 주전 선수들끼리의 불화, 그리고 경기력이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점을 생각했을 때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리고 또 처음에 2연패로 시작했었어요. 맞아. 그러다가 초반에 이제 엄청, 그리고 막 레알 잡고 그랬잖아. 레알을 잡고 맞아. 갑자기 이제 올라가다가 음. 지금도 사실 밀란이 그렇게 경기력이 아주 리그에서 압도적인 편은 아닌데, 네. 아주 안정적인 편도 아닌데, 사실 이제 콘세이상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서 수페르코파 이탈리아에서 이제 우승을 했고, 또 뭔가 콘세이상이 포르투에서는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토너먼트 단계에서 기대되는 모습을 부임 이후에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도 밀란이 지금 올라가야 되는 팀은 맞지만 6위권에 올라와 있는 거는 굉장한 의외다. 오케이. 자, 밀란 의외로 그래도 꽤 선전하고 있는 팀이고. 뭐 아무래도 이게 그 부진한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맨시티랑 파리가 이제 너무 그 그쵸. 순위표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 더 있죠, 라이프치. 맞아. 라이프치는 탈락이에요, 그냥. 이건 그냥 변명의 여지 없이 탈락이에요. 네. 너무 못했어요, 사실. 라이프치, 맨시티, 파리 이외에 좀 부진한 팀 꼽은 사람 있나요? 저는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근데 도르트문트는 그래도 아직 그 16강 가능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샤인 감독이 지금 결국 경질됐는데, 경질됐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4연패였거든요. 모든 대회 다 합쳐서. 네.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도르트문트 팬들도 부상도 너무 많지만 일단 전술적인 문제가 컸고,
뭐 거기에서 무슨 축구를 하려는지를 모르는 과정에서 최근에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일정들도 패배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마지막 라운드에서 당연히 이기면 이제 16강까지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의 어떤 시즌을 할 때의 기대치에 비하면 왜냐면 작년에는 부진하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갔던 팀이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레알 마드리드도 그쵸, 채팅창에 그쵸.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쵸. 레알이 지금 챔스는 레알이고 레알이 챔스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명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좀 안 어울리는 행보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왠지 그렇게 보면 바이른 뮌헨도 명성에 비하면 부진했어요. 그치, 바이언도. 성적이 4승 3패거든요. 근데 3패 중에 이제 아스톤 빌라한테 당한 패배도 있고. 그리고 페노르트는 졌잖아 아까 우리 그죠. 얘기했듯이. 이게 저는 아까 뭐 페노르트 경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페노르트가 잘한 것도 잘한 건데 약간 콤파니에게 우려가 되는 게 상대에 대한 맞춤 대응이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콤파니가 그때 바르셀로나전 때 패배가 또 제일 컸잖아요. 대패였잖아요. 그때 이후로 약간 알폰소 데이비스를 내려서 수비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져가려고 대응을 했는데 요즘엔 좀 경기가 잘 풀리고 나서는 다시 알폰소도 많이 공격적으로 올리더라고요. 다시 극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뒤가 없는 딱 뒤에 그냥 2명만 남겨놓는 형태의 정말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요즘에 또 하는데 네. 그러니까 또 수비가 불안해졌어요. 지금 아직도 수비적인 운영, 공격적인 운영, 본인이 좀 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운영에 밸런스를 갖춘 운영 이게 좀 딱 밸런스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 그 두 개 중에 확실한 밸런스를 본인도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찾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한 상대를 만나면 만날수록 미네는 조금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자, 일단은 뭐 컴파니 어쨌든 오신 첫 시즌이고, 그래서 챔피언스리그나 리그는 이제 쭉 지켜봐야겠고요. 오프닝 토크는 저희가 이렇게 챔피언스리그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토픽 넘어갈 건데요. 오늘 저희가 각 리그별로 이제 우승 경쟁이 좀 어떤 식으로 어떤 구도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쓱쓱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받겠습니다. 리버풀. 네. 아니 뭐 근데 이거 사실 지금 아스날이 너무 최근 경기에서 이 비기는 경기도 좀 많고 아스날도 전문가 아닙니까 아스날? 그렇죠. 되게 많이 하시니까. 리버풀이 이거 너무 세지 않나요? 아스날이 일단 리버풀이 이번 시즌 미끄러지는 경기가 흔치 않은데 리버풀이 진짜 어렵게 미끄러지면 그때 아스날이 못 치고 가요. 아스날도 같이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네, 그게 리버풀이 문제예요. 지금 최근 2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비길 때 아스날도 같이 그 무승부를 계속 해버리니까 계속 그 흐름이에요. 가장 네. 최근에 아스톤 빌라전도 심지어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따라잡혀가지고 2대2 무승부가 되는 바보 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나왔는데 아스날이 사실 이런 문제가 이번 시즌 맞는 게 아니고 전 시즌에도 그렇고 전전 시즌에도 이래가지고 우승 못했던 거였거든요. 지금 8무예요 아스날. 네, 지금 같은 문제가 이번 시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네. 이번 시즌에도 이거 마지막까지 좀 좁히지 못하면 아르테타 비판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리버풀이 딱 미끄러졌어. 근데 여기서 이제 추격하는 팀들 여기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가 사실 있잖아요. 아우 무섭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올 시즌 리버풀 상대로 상대전적 우위죠. 우위죠. 1승 1승 1무. 결국 노팅엄은 맞아, 리버풀한테 맞아. 지지 않았어요. 유일한 팀이야. 네. 안필드에서 이기지 않았나요? 안필드에서 노팅엄이 이겼죠. 와, 씨. 그게 리버풀의 현재까지 리그 유일 패패. 놀랍게도. 네. 진짜. 근데 이제 사실 뭔가 봤을 때 노팅엄 포레스트의 우승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이 노팅엄이 지금 저는 현대 축구의 전술을 역행해서 네. 참 영리하게 경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수비 밸런스를 우선시하는 팀은 한 번씩은 좀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한 번쯤은 좀 이 팀의 그런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어떤 형국이 되려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런 걸 많이들 예상하시더라고요. 후반기 때 노팅엄은 전반기보다 위기가 좀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일단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리버풀이 사실 이제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도 승점 6점. 근데 만약에 다음 경기를 잡는다라고 해서 경기수 동률이 되면은 53점으로 승점 차가 이제 9점 차라 리버풀 우승이 굉장히 이제 유력한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그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우승 경쟁 구도보다 지금 4위권까지 이제 누가 들어올 건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클럽들. 자, 일단 맨시티가 부진했다가 최근에 약간 살아나는 모습, 꽤 살아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5경기째 일단 패배는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경기 한 경기 지긴 했는데 지금 에디아우 뉴캐슬 그 이전까지 연승가도 되달렸죠. 그리고 이라올라의 본머스. 제가 봤을 때 노팅엄만큼 좀 이변의 팀이 아닌가. 본머스. 저는 그 저희 이제 항상 썼었잖아요. 저 이제 가이드북. 네. 프리미어리그 가이드북. 제일 밀었던 탑4 다음 아스톤 빌라 그 전전년도 뉴캐슬. 그러니까 탑4에 들어갔던 의외의 팀. 그리고 그 다음이 빌라. 빌라. 작년에. 네.
올해 저는 본머스 좀 예측했어요. 진짜? 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탑 4까지는 아니지만 유럽 대항전까지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은 제가 중계를 할 때도 느꼈었던 게 이라올라 감독이 라요 바에카노에서부터 전술 색깔이 좀 특이했어요. 왼쪽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쓰고 오른쪽은 약간 플레이메이커 같은 윙어를 이제 안쪽으로 좁혀서 굉장히 현대적인 전술을 스페인에서도 썼었고 네. 본머스에 와서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뭔가 이라올라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색채가 묻어나면 좋아지겠다 했는데 왼쪽에서 딱 그렇게 프란 가르시아를 옛날에 라이오에서 쓰던 거를 프란을 엄청 직선적으로 잘 그쵸. 썼죠. 그래서 그게 이제 레알이 지금- 이제 그 속아가지고 얘 진짜 좋은 선수구나 하고 이제 막상 샀는데 야, 지금 레알에서는 좀 반쪽짜리 쉽지 느낌 좀 않죠. 나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그런 혜택을 전술적으로 받는 게 케르케스. 케르케스. 케르케스가 지금 또 좋은 상황을 보이고 뭐 본머스도 이선의 선수들이 워낙 좋아서 전방에 지금 뭐 에네스 미날이 또 장기 부상이 끊어지긴 했는데 네. 전방 선수만 만약에 확실하게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순위로 좀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본머스 굉장히 의외의 팀으로 지금 경쟁 구도를 꾸준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고 뉴캐슬 괜찮고 지금 아스톤 빌라도 물론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시켰었던 이제 지난 시즌의 임팩트가 사실 너무 크긴 했지만 올 시즌도 지금 유럽 대항전 쪽 경쟁 꾸준하게 하고 있고 승점 차가 사실 보면요 4위 첼시랑 8위 아스톤 빌라가 4점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한 경기 한 경기 미끄러지고 누가 올라가고 이런 구도만 잘 잡히면은 이건 언제든지 4위권까지는 바뀔 수 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첼시가 조금 불안정했다가 무승부 그리고 이제 이겼거든요. 직전 경기에서. 그래서 저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우승 경쟁 구도보다도 유럽 대항전 여기 추가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어떤 클럽까지가 갈 것인가 이게 제일 주요 좀 화두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다 잘하고 있거든요. 네. 아스날, 리버풀 지금 이미 8위 안에 사실상 다 확정을 지었고 유로파리그에서 맨유, 토트넘도 유로파리그에선 잘하고 있고요. 그 컨퍼런스리그 첼시는 뭐 그냥 1강이고 그러니까 첼시는 네. 다 개패고 다닙니다. 그 포인트를 너무 잘 쌓아놔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 왠지 프리미어리그 5팀 챔스 갈 것 같아요. 저도 개수가 저도 5팀까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 2에서 3위 국가까지가 5개 팀이 올라가는데 직전에 딱 봤는데 지금 최상단에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이 1, 2, 3위였어요. 근데 독일이 이걸 좀 떨어졌구나. 독일이 많이 떨어졌지. 아, 독일이 이제 도르트문트랑 라이프치히 아예 라이프치히가 탈락했고. 완전히 그냥 좀 챔스에서 안 좋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그냥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팀들이 올해 5개 팀이 챔스에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챔스권 경쟁 더 흥미로울 것 같다. 좋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 그다음 이제 라리가인데 라리가는 사실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연승을 엄청 하면서 알레티가 가장 위쪽에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웬걸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새 또 슬금슬금 올라와서 지금 46점 레알 마드리드가 1위 그리고 44점 아틀레티코가 2위 여기에 바르셀로나랑 아틀레틱 클럽이 39점으로 동률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리그에서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챔피언스 리그는 뭐 이미 진출을 시켰기 때문에 리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슈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우승 오케이. 근데 리그에서 지금 최근 5경기 중에 승리가 이제 1승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라리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3강 싸움으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아틀레틱 클럽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면 뭐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가 어쨌든 그런 득점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좀 어떻게 보나요? 이 3강 구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3강의 구도가 될 것 같고 아틀레틱 클럽 같은 경우는 이 발베르데 감독이 확실히 아틀레틱 클럽이랑 좀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진짜 잘 어울리는 네, 것 그리고 같아요. 아틀레틱 클럽의 이런 선전이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니에요. 네. 과거에도 꾸준하게 이런 유럽 대항전 경쟁은 했었던 팀이었는데 결국에 아틀레틱 클럽은 비엘사 때도 그랬지만 이 팀의 약간 색채 자체가 좀 강하게 압박하고 많이 뛰고 맞아. 이게 이 팀의 색깔 그 자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팀은 결국에 후반기 됐을 때 조금씩 승리를 못 쌓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에 이번 시즌도 지금 그 비슷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시즌 막판쯤에 이 페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아틀레틱 클럽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이후에 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또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득실 밸런스도 어째 득점이 많아서 꽤 좋기 때문에 라리가는 앞으로 쭉 봤을 때도 물론 이제 지금 마드리드 형제가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바르셀로나까지 포함해서 한 3강 정도가 이제 우승 경쟁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분데스는 이거 사실상 바이에른 레버쿠젠 싸움이라고 봐야겠죠? 체급을 봐도 그리고 지금의 승점을 봐도 두 팀이 가장 유리하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조금 더 붙어서 그래도 상위권을 지켜갈 팀은 프랑크푸르트는 아무리 마르무시가 나간다고 해도 이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에키티케가 워낙 폼이 좋고 이 팀의 뭐 라르손처럼 또 중앙 미드필더를 지키는 선수들도 폼이 계속 좋았던 시즌이라 저는 미넨 레버쿠젠의 2강
그리고 계속 그들의 뭔가 돌발 변수를 일으킨다면 일단 프랑크푸르트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슈투트가르트냐 라이프치히냐 이런 경쟁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는 뭐 일단 빨리 팀이 일단 돼야 되겠죠. 누리샤이니 때는 지금 너무 떨어져 10위까지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감독이 이제 경질을 당했고 이제 그 체제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에른 레버쿠젠 2파전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유리한 점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레버쿠젠이 사실 이번 시즌 초반에 좀 흔들렸던 게 이제 강팀의 리그에서의 어떤 흐름과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흐름은 또 다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레버쿠젠이 지난 시즌 우승을 하고 여기에 또 팀들이 이제 레버쿠젠을 만날 때 어떻게 수비 블록을 만드는지를 딱 준비하고 리그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가 아마 초반에 레버쿠젠을 좀 힘들게 만들었던 거는 같아요. 이제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이 엄청 안 좋다라기보다는 너무 이제 공간이 더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가 좀 어려웠는데 일단 강점이 그래도 뮌헨에게 조금 더 있는 점은 레버쿠젠에 비해서 경기력을 조금 더 일관적으로 가져가긴 했다. 일관성이 쭉 네, 있다. 리그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적은 조금 뭐 지는 그쵸. 경기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런 퍼포먼스적인 걸로 봤을 때는 좀 꾸준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틀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가둬놓고 패는 전략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압도적으로 상대를 했었던 거는 뮌헨이긴 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뮌헨이 레버쿠젠보다 좋지 않았던 거는 이선의 선수들이 워낙 턴오버가 많아지면서 역습에 대한 리스크가 컸고 아까 형철이 말한 것처럼 결국 이제 콤파니도 알폰소 데이비스를 3백처럼 쓰면서 뒷공간에 대한 대비는 했지만 네. 해리케인이 전방에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또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를 아주 지배했지만 득점하지 못하고 실점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레버쿠젠은 시스템적으로는 초반에 조금 흔들렸는데 대신 여기도 알론소... 사실 주축이 많이 나갔잖아요. 맞아요. 레버쿠젠도. 근데 이제 콤파니랑 알론소의 차이가 딱 여기서 드러난 게 그래도 팀을 더 강팀 높은 레벨에서 지도력이 알론소가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레버쿠젠을 그래도 한 1년 반 이상을 먼저 더 콤파니 앞서서 지도를 했었던 게 커서 우승도 차지했었고 결국 이제 알론소 감독은 백4까지 변화를 주면서 팀의 시스템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줬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레버쿠젠 선수들이 컨디션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좀 더 유연함을 더 보여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리말도나 프림퐁을 윙어처럼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전술 변화가 유연했던 팀은 뮌헨보다는 레버쿠젠이어서 조금의 결과가 이제 후반기에는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강점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이는요? 저는 일단 아까 윤성이 형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볼은 더 오래 소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볼 소유력 자체가 워낙에 좋고 체급을 보면요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는 분데스리가 팀들은 웬만하면 다 내려섭니다. 뮌헨이네? 일단 내려서는 게 기본이야. 이게 이제 상대 팀들의 태도면 아직 레버쿠젠을 만나는 팀들은 그래도 몇몇 팀들은 레버쿠젠을 상대로 야 우리도 압박 한번 해보자. 좀 해볼만 하다. 한번 덤벼서 맞부에 놓자. 오히려 그럴 때 레버쿠젠은 좀 불안한 경기들이 전박일 때 있었어요. 역으로 상대한테 압박을 강하게 받았을 때 3-2 빌드업이 흔들리면서 약간 위기를 내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볼 소유력은 제가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좀 더 나은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뭐 경기 못 이기고 기복 있는 게 볼 소유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골 소유는 항상 해왔으니까. 골을 못 넣어서요. 그리고 골을 못 넣으니까 콤파니도 마음이 급해서 더 숫자를 위쪽으로 올리고 공격 숫자를 늘리는데 그러다가 역습을 내주면서 경기가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레버쿠젠은 선수들 개개인의 폼, 특히 최전방의 폼은 지금 뮌헨보다 우위에 있다. 레버쿠젠이. 네, 일단 쉬크가 지금 리그에서 제가 봤을 때 손에 꼽을 정도로 공격수 폼이 진짜 좋고요. 그리고 자카나 팔라시오스, 뭐 항상 입을 뭐 말해봐야 뭐 입만 아픈 비르츠, 그리말도, 뭐 요나단타도 그렇고 인카피에도 그렇고 선수들 개개인의 폼이 제가 봤을 때 레버쿠젠이 지금 뮌헨보다는 좀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좀 좋고 또 하나는 알론소와 선수들이 갖고 있는 위닝 멘탈리티. 작년 우승팀이어서인지 뭔가 우리가 또 분데스리가를 들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는 폼이나 자신감 이런 부분이 조금 뮌헨보다는 레버쿠젠이 지금으로서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분데스 이렇게 체크해봤고요. 세리에 마지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탈란타 뭐가 문제죠 지금? 4경기 무승인데? 네, 아탈란타가 사실 우승까지도 올 시즌 거론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1위까지 올라갔던 시기도 있었고. 네. 근데 아탈란타가 사실 이런 시기가 과거에 좋았던 때도 항상 있었어요. 아탈란타는 좀 흐름을 잘 타는 팀이라 연승을 파죽지세로 길게 달리는 시기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흐름이 꺾이거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칠 만한 타이밍이 찾아오면은 되게 이상하게 경기력도 저조해지고 막 홈에서 경기하는데도 막 하위권 강등권 팀만 뜬금없이 지고 막 이런 경기들이 사실 시즌마다 한두 번씩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이 그 안 좋은 흐름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 그 5경기 무승했던 기간이 이 사우디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또 급격하게 하락했던 부분도 있어요. 네, 스페르코파 이탈리아나를 이제 사우디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이번에는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도 사실 사우디에서 네.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틀란타가 전술적으로 약간 압박 많이 하고 활동량을 또 맞아요. 많이 요구하는 팀이라서 음. 이 팀은 약간 적절한 주기에 그 휴식이나 체력 관리, 리듬이 좀 필요한 팀이거든요. 사우디 스페르코파 다녀오면서 약간 휴식 기간 자체는 길었는데 선수들이 그 어떤 리듬이 약간 꼬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좀 경기의 불균형 같은 것도 찾아온 것 같은데 그나마 이번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5대0으로 대승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전환시켰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저기 샤텐 씨 저분이 이제 아탈란타 팬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수비 실수가 좀 많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아, 최근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있었어요. 이번 시즌 콜라시나치가 최근 후반기에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그 옆에 있는 스칼비니도 지금 복귀하고 나서 실수가 생각보다 많고요. 히엔도 초반만큼의 엄청 안정적인 페이스는 아니고 톨로이는 이미 우리가 좋아했던 그 시기의 톨로이는 아니고 여러모로 좀 짐시티도 실수가 조금씩 있거든요. 짐씨 레전드 아닙니까 그래도? 레전드죠. 네. 지금 가스페린이 초기 때부터 뛰었던 선수들은 다 그냥 리빙 레전드로 분류되는 그막 선수예요. 일리치치 있고 이럴 때부터 있었던 그때 있었던 멤버가 이제 짐시티잖아요. 짐시티, 고젠스, 도론, 톨로이 막 이런 하테부어 선수들. 이런 선수들. 그쵸. 다 레전드로 분류되는데 도론 쪽에서 실책 장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건 도론 책임으로 묻고 싶진 않아요. 도론이 정말 남들 전진해 있는 거 이른바 똥바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네, 도론이 또 그런 거 잘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도론은 비판하고 싶지 않고 최근 수비진들의 좀 불필요한 실수도 많이 나오면서 그런 장면이 있기도 했었죠. 그 어쨌든 이게 지금 3강 구도잖아요. 네. 나폴리, 인테르, 아탈란타 이렇게 세 팀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콘테 그 나폴리가 유럽 대항전 없는 메리트가 전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테는 항상 그래 왔었죠. 네, 콘테의 리그에서의 첫 시즌 마법 같은 힘이 있죠. 네, 콘테가 특히 어수선한 팀 와서 가장 잘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선수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한 뭉치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 간격 조절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토트넘의 중도 부임에서 챔피언스리그 갔을 때 그때도 제일 극적으로 변화시킨 게 간격 조절이었어요. 네.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한 뭉치로 잘 움직이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졌는데 나폴리에서도 지금 이번 시즌 그거 되게 잘 되고 있고요. 수비적으로 일단 안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승을 하면 또 수비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폴리는 이미 완벽한 팀이고 지금 인터밀란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전 수비수들이나 주력 선수들 몇몇은 거의 30대 접어들고 그 이상이기도 해가지고 나이대들이 이제 좀 있으니까. 네, 이제 조금 꺾일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정말 대권을 노려야 돼가지고 네. 챔피언스리그에도 좀 더 힘을 쏟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랑 병행하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확실히 리그만 하는 나폴리가 리그에서 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세리에도 3강 구도, 라리가도 3강 구도, 분데스는 2강, 그리고 프리미어는 이제 리버풀이 조금 앞서 있는 모양새로 4대 리그를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코너. 조판 이원우 돌아왔습니다. 네. 네, 조판 이원우 오랜만 아닙니까? 조판 이원우. 약간 잊을만 하면 다시 딱 하게 되는 네. 코너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개눈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거의 매주 이제 목요일에 고정적으로 네. 쭉 했었고, 그랬는데. 예, 조판 이완우는 이제 한 번씩 뭔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영훈이 형이 뭔가 이제 결장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완우가 한 번씩 이제 그 자리를 좀 메웠었는데, 이게 통화하지 않고 이렇게 코너로 해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냥 제가 가지를 붙였어요. 아, 그러니까 강제로. 오늘이 이제 메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2번 정도 아, 네. 있었던 것 꽤 같아요. 했었어요. 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었어요. 그때 목요일 때 했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맞아요. 하고, 자 오늘 그래서 또 오랜만에 조판 이완우. 자막은 심판이었는데. 네. 근데 어감 좋지 않나요? 조판 이완우. 전 좋아해요. 전 조판, 개완우 막 이렇게. 왜 개완우야? 제가 아스날 중계를 많이 해가지고 아스날이 약간 개와 관련된 별명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팬들이 개완우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 본인 이제 별명으로. 근데 전 개완우 뭔가 어감이 귀여워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핸드폰 이름 제가 개완으로 바꿔서 저장을. 전 아기만 없으면 다 괜찮아요. 제 다리를 부러뜨려도 아기가 없으면은 괜찮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전 사람이 아기가 없으면 다 괜찮거든요. 아기만 없으면 네. 어디든지 주겠다. 네. 네. 개완우도 아기가 없는 귀여운 표현이라서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그 제 개인 SNS 계정에 그거 올렸어요. 좀 헷갈리는, 그러니까 평소에 축구를 보거나 축구를 할 때 혹은 이제 뭐 어떤 경기를 봤는데 이 판정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좀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좀 질문을 좀 해서 제가 무물 올렸는데, 와, 많이 250개 넘게 왔어요. 250개요? 네, 250개가 넘게 왔고, 그리고 와. DM도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모로 남길 수 있잖아요. 이거 아, 뭐예요? 그죠. 답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고 DM으로 따로 보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합치면 300개 좀 안 되거든요. 형 약간 하고 괜히 실수했다 이런 생각 아니 안 근데 하셨나요? 이제 그건 있어. 그 중에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개 같은 메시지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예, 좀 그런 메시지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걸러도 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중에 이제 뽑느라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판정은 저희가 최근 경기 판정 위주로 제가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최근 경기는 우리가 영상을 좀 빨리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뽑히신 분들 중에 그 정확하게 명시하신 분들이 있어요. 몇 시즌, 몇 라운드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올 시즌 뭐 10 몇 라운드에 이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판정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우선적으로 뽑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혹시라도 이제 본인의 질문이 이제 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너그럽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제가 중계한 경기였거든요. 첫 번째. 레알 마드리드랑 라스팔마스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그날 경기에서 약간 화두가 됐었던 게 음바페가 이제 해트트릭을 했는데 이게 옵사이드 관여로 인해서 골이 취소가 됐어요.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반 40분이 약간 넘은 시점에 레알 마드리드가 후방에서 롱패스를 때립니다. 근데 그때 음바페의 위치는 오프사이드였어요. 근데 처음에 같이 상대 수비랑 뛰다가 상대 수비가 헤더하려고 점프를 했을 때 음바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걷어낸 장면이 나왔는데 이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 공격으로 진행이 됐고 컵백을 받은 음바페가 득점을 하면서 해트트릭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주심이 VAR을 보러 가서는 이 전체 그 음바페가 같이 이게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들어간 것부터를 하나의 시퀀스로 보게 되면서 처음 수비와 함께 뛰었었던 음바페를 옵사이드에 이제 관여됐다. 라고 이제 판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 이렇게 음바페가 행동을 한 것 자체는 이거는 그냥 심판 입장에서 관여로 보는 건가요? 그쵸. 액션 자체가 이미 관여로 보는 거죠. 음바페 그때 장면을 보면 일단 음바페가 최초에 롱패스가 가는 순간 이미 오프사이드 위치에 어깨가 좀 앞서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공간으로 뛰려는 액션을 했고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수도 그 반응을 보고 거기에 반응을 똑같이 했고요. 이거 자체가 이미 관여인 거죠. 네. 관여로 보지 않으려면 음바페가 그 최초의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을 때 그 애초에 그 공간으로 뛰려는 액션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야 되거든요. 아, 그냥 본인 예를 들어 옵사이드인 거 딱 눈치 만약에 챘으면 그냥 가만히 서서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수비가 헤더로 뭐 걷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잡고 뭐 안전하게 플레이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미 뛰려는 액션을 한 순간 이미 그 순간부터 관여해요. 네, 그 액션을 보고 수비수도 뒤로 물러서면서 경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 자, 롱패스가 나갔어요. 네. 음바페는 옵사이드 위치였습니다. 가서 수비수가 헤딩을 했어. 걷어냈어. 네. 그리고 볼이 뒤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앞쪽으로 넘어오고 측면 빠졌다가 컵백 받고 음바페가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쨌든 주심이 하나의 시퀀스로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시퀀스를 분할하거나 하나로 합치는 건 이거는 순수하게 주심의 재량인가요? 보통 파울이나 오프사이드 같은 인플레이가 좀 멈춰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같은 시퀀스로 보긴 하거든요. 뭐 시간이 끊김없이 뭐 과도하게 소요되는 게 아닌 이상.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주심의 재량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상황이 한 1분 동안에 레알이 볼을 소유하다가 1분 정도를 소유하다가 딱 골을 넣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 있었어요. K리그에서 전북대구 아닌가 울산 아닌가? 저는 전북대구전 기억하거든요. 그게 대구가 해서 골을 넣었는데 갑자기 그걸 취소했어요. 한참 전 장면 때문에 맞아, 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게 취소가 됐거든요. 그때 아마 기억하기로 골킥을 전개한 시점부터 아예 같은 시퀀스로 봤던 걸로 그래서 기억을 해요. 그 시퀀스를 나누는 게 이게 어떤 규정인가? 윤석이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예를 뭐 1분 넘게 레알이 막 볼을 소유하고 전개를 했는데 이거를 그럼 또 하나의 시퀀스로 보는 건가? 네,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 프리미어리그 첼시 대 토트넘이었나? 거기서도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끊김없이 좀 과도하게 소요되면은 이제 그냥 그거를 이미 지나간 시퀀스로 보긴 하는데 그 타이밍이 저도 애매한 것 같아요. 그거를 과연 기준을 얼만큼 주느냐. 그럼 이거는 뭔가 규정이 있는 거 아니네. 이걸로 시퀀스를 끊으세요라는. 네, 그거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저도 그건 프로 심판들 그분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여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음바페 이 장면 자체는 음바페가 그 동작 자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관여로 보기에 뭐 전혀 이상한 장면이 아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저도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월 5일 경기였습니다. 브라이튼 아스날 경기였고요. 이거는 완우가 중계를 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이 후반 57분 4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상대 진영에서 아스날이 프리킥 찬스를 얻었습니다. 근데
키커가 킥을 차기 이전에 아스날 선수들은 대부분이 옵사이드 위치였어요. 브라이튼 수비벽을 위치를 놓고 봤을 때. 근데 위쪽에서 트로사르인가 누가 갑자기 브라이튼 수비 한 명을 몸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네,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라이튼 옵사이드 트랩 이 벽이 깨져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스날 선수들이 다 온사이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킥이 넘어오고 물론 이게 골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 아스날 되게 기발한 세트피스 전술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이거 이렇게 막 몸을 잡고 강제로 들어가면 이거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일단 전 그거 보고 와, 네. 니콜라스 조버 진짜 또라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와, 그런 생각까지, 와, 그런 발상까지 세트피스 선수에서 할 수가 있구나라고 네. 하는 생각을 했고, 조버가 이제 또 세트피스 코치로서 되게 네. 지금 각광을 또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잡아당기거나 미는 동작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웬만한 힘싸움은 다 허용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장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규칙을 굉장히 잘 역이용했던 장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확연한 그 힘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 허용하는 게 그래야 프로 선수고 그런 힘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웨이트 훈련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확연하게 당기거나 미는 동작은 그 팔의 각도가 완전히 미는 것처럼 딱 펴지거나 아니요 완전히 잡는 것처럼 거의 니은자로 막 이렇게 당기거나 이게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딱 이 정도로는 그거를 심판들이 웬만해서는 잘 불질 않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되게 네. 가까이 붙어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은 하면서 밀고 들어가잖아. 이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엉겨 붙여서 그냥 이 정도로 하서 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브라이튼 수비수가 네. 이제 거기에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약간 그 이런 찰나의 그쵸, 순간이니까 그쵸. 심판이 판단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영리하게 그 허용되는 선에서 힘싸움을 딱 붙인 거라 그냥 아스날 선수가 잘했다고 봐야 하고 브라이튼 수비수는 그 힘싸움에서 밀리지 말았어야 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케이스가 지금 많았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이거 브라이튼 아스날 때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럼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앞으로 약간 이거를 그냥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다른 팀들이 분명히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신에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사실 이런 장면이 당하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팬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장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봐요, 이게 골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 골이 들어갔어. 근데 브라이튼 선수들이 항의를 막 졸라 해. 네. 이거 파울이야. 이거 파울이라고. 그리고 브라이튼 응원하는 팬이나 다른 3자 팬이 봤을 때도 저건 파울이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만하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그 어떤 논란 같은 여지가 있으면 항상 거기서부터 규칙이나 이 가이드라인이 다음 시즌에 새롭게 수정되고 정립되긴 하거든요. 개정이. 그래서 딱 지금 같은 이 예시를 제가 볼 땐 아이파브 그 국제평의회에서 네. 규칙서에 조금 더 명확하게 문구로서 좀 확고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런 플레이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있었을 거예요 분명.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논란이 안 됐던 거는 그냥 항상 팀마다 또는 리그마다 주목받는 이상 행동을 하는 선수의 기행이 딱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그 선수를 욕하고 뭐 그랬었던 것뿐인데 네. 지금 아스날처럼 조버 코치가 이렇게 아예 전술로 전략으로 하나에 가는 경우들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다 지나가는 장면들이었던 그치. 경우가 이제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좀 그랬었던 것 같고 이거 약간 다른 건데 지금 프리킥이랑 코너킥 상황에서 그 골키퍼 되게 방해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잖아요. 그쵸. 진짜 많죠 요즘에. 아니 근데 이거 옆에 붙어서 견제하는 거 어디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네. 골키퍼를 그 특수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똑같은 필드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장면을 지켜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필드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막 툭툭 부딪히고 막 확연하게 손을 쓰지 않는 이상 웬만한 경합 다 허용하고 팬들도 별로 이상한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골키퍼 대 필드라고 봐서 거기서 뭔가 더 오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골키퍼 대 필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필드 대 필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장면을 보시면은 어쩌면 허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네. 경합 상황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싸움 붙는 그 그쵸.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 예, 키퍼가 뭐 공을 잡고 뜨는 순간에 뭔가 컨택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닌 이상 이게 액션을 하기 이전에 사소한 몸싸움이나 블로킹은 대부분 허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필드가 뭐 필드 앞에서 막 같은 필드 플레이어끼리 필드 플레이 앞에 살짝 길 막고 서 있는다고 해서 그걸로 심판이 파울 안 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골키퍼니까 더 단호하게 불어주고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규칙은 없거든요. 이게 또 저도 오해할 만한 것 같은 게 제일 궁금하기도 한 게 우리가 이제 골 페널티 박스 안에 조그만 박스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그거를 골키퍼 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 얘기 있어. 네. 보호구역이라고 있었어. 맞아.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키퍼한테 네. 키퍼가 점프 떴을 때 조금의 힘이라도 가해지면 무조건 파울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거는 근데 없잖아요. 그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네. 골키퍼 관련된 그런 보호 규정 0.1도 없고요. 그러니까 세이브 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진짜 필드 플레이어 대 필드 플레이어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어다 할 수 있는 건 그냥
손을 쓸 수 있다라는 특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필드 플레이랑 다 동일합니다. 조건이. 그거네요. 골키퍼에게 뭔가를 범해서 지적된 반칙은 꼭 골키퍼가 아닌 다른 필드 플레이어에게 했어도 반칙이다. 플레이어도 했어도 반칙이다. 네. 그 요즘에 이제 이렇거나 이러면 코너킥 다이렉트 득점 같은 게 굉장히 많았었으니까 네. 특히 이제 뭐 손흥민.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전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항상 오해하는 게 프리미어리그는 저 정도의 몸싸움은 약간 다른 리그에 비해서 관대하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결국 그러면은 뭐 이제 앞으로는 골키퍼들이 더 피지컬을 키우든 더 그쵸. 점프력을 키우든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경합에서는 무조건 이겨내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골키퍼가 생각해봐요. 골키퍼가 90분 플레이하는데 막 선수랑 몸싸움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키퍼들 피지컬 운동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거 그 상황 때 힘에서 이겨내라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네. 뭐라 해야 되나 세트피스 같은 튕겨내고 상황이 그냥 나왔을 확 때. 잡으라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웨이트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웨이트 골키퍼 할 필요가 없죠. 네, 다 필드 플레이어랑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필드와 필드 뭐 약간 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경기인데요. 이거 바로 오늘 아니죠. 어제 새벽이죠. 네. 어제 새벽에 있었던 경기다. 벤피카 바르셀로나 경기고 전반 27분 30초부터 이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벤피카의 전개로 바르셀로나 골대 쪽으로 이제 공이 향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측에서 침투하는 선수를 향해서 패스가 들어갔고, 이게 슈체스니 골키퍼랑 필드 플레이어랑 1대1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슈체스니 골키퍼는 반사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각을 좁혔는데, 이 오른쪽에서 침투했었던 선수가 이제 악투르코글루 선수였죠. 근데 이 악투르코글루가 공을 툭 치면서 공중으로 이걸 띄웠고, 슈체스니가 이거를 슬라이딩을 하면서 방어를 하려고 이제 액션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악투르코글루가 넘어지고 이게 바로 PK가 선언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면 슈체스니랑 악투르코글루 사이에 접촉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슈체스니는 슬라이딩을 했고 이 필드 플레이어는 점프를 했는데 공중에서 하더니 이제 딱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슈체스니 슬라이딩을 악투르코글루가 피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중에 몸이 떴다라는 그 점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엄밀히 보면 충돌은 없었잖아요. 네. 공이 빠진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골키퍼의 행동이 이 선수가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줬기 때문에 파울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요. 페널티킥 선언 장면에서 그런 걸로는 절대 페널티킥을 줄 수 없고 명확한 컨택이 있어야만이 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장면을 제가 봤는데 제가 봐도 안 닿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몇 번 돌려봤거든요. 네, 저 계속 돌려봤는데 저도 다른 여러 각도 다 아무리 봐도 안 닿은 것 같긴 했거든요. 네. 근데 VAR 체크조차 안 하고 그냥 바로 페널티킥을 또 선언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그 VOR에서만 볼 수 있는 디테일한 카메라 각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미세한 컨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 그냥 온필드도 안 하고 PK라고 선언한 거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중계 화면에 나오는 각도가 모든 각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VR에서는 더 많은 각도를 통해서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이고 이미 공도 먼저 뛰어났고 거기서 미세한 접촉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페널티킥이 또 맞긴 그건 하거든요. 페널티킥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볼 수 없는 그 각도의 그 각도 정말 VOR실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디테일한 확대된 그 각도에서 봤을 때 미세한 컨택이 있어서 그런 판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VOR 쪽에서 이거 접촉이 있었어. 네. 온필드 굳이 안 봐도 돼. 네. 라고 했으니까 주심도 그냥 그대로 원심 유지를 한 거고. 팬들이 봤을 때는 안 보이지만 거기서 봤을 때는 미세하게 보이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온필드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단호하게 페널티킥 한 거 봤거든요. 왜냐면 우리 중계화면에서 봤을 때는 저쪽이 약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저도 찾아봐도 안 보여가지고 아마 심판들끼리 봤을 때는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계속 좀 껴들어도 돼요? 네, 그럼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예. 이게 가끔 보면은 아니, 못 껴들면 그냥 두 분 집에 가시라고 했죠,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나무랑 둘이 하겠다 하면서. 오케이. 아니, 부담 없이 껴주세요. 물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네. 이제 덕현이가 좀 리드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막 저도 이제 중계하는 중에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항상 결론은 궁금해서 이제 진행이 좀 부족하다. 조금 더 이제 덕현이 힘들어 보이면 이제 조금 더 도와주려고. 네네네. 그 뭐가 있냐면 약간 그런 경우들이 심판들에서 약간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심판은 특히 올해부터 규정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접촉 조금만 있으면 뭐 거리가 어땠던 간에 접촉 조금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페널티킥 가. 뭐 파울로 선언해.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접촉이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에이 저 정도는 이 선수가 버티고 플레이를 했어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 그 두 사례는 모두 다 심판 재량이에요. 이건 성향 차이라고 하죠. 저는 파울 선택은 심판 재량 무조건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파울이 범해진 위치가 옆이냐 뒤였냐 이런 것도 좀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유럽 쪽은 사실 뒤에서 미는 파울은 뒤에서 밀면은 이거 진짜
초등학생이 뒤에서 제가 점프 뛰고 있을 때 밀면은 저도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뒤에서 부는 건 웬만해선 좀 불어주는 게 맞는데 유럽 쪽이 뒤에서 부는 걸 진짜 아무리 봐도 잘 안 불어줘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원래는 불어줬어야 되는 건데 넘어가는 경우가 유럽 판정에서 특히 많거든요. 어느 리그를 한정해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제 아시아 쪽이랑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고 결국에 파울 선택하는 부분은 주심의 재량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주심의 재량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저기 채팅창에도 그 벤피카 바르셀로나 4대4 상황에서 그 뒤에서 약간 푸싱이 있었는데 그 PK 안 준 거 네.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하는 거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유럽이 조금 아시아 쪽보다는 관대한 그런 성향이 있다. 네, 확실히. 자, 그리고 아탈란타 대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제가 중계했었는데 아탈란타 얘기 오늘 왜냐면 거기서 딱 그 상황이 나왔어요. 아탈란타 선수가 골을 넣었나?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아탈란타 선수가 밀렸거든요. 뒤에서 점프 뜨고 있는데 거기서 밀려가지고 딱 넘어지고 그 시퀀스 이후에 어떻게 해서 뭐가 득점이 나왔는데 그게 취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아탈란타를 변호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거기서 유럽에서는 원래 뒤에 미는 거 잘 안 벌어주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 옛날에 그것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바르사랑 바이언 경기 때 김민재 선수 그죠, 점프 그죠. 튀었는데 맞아. 테르민인가 그거, 예. 누가 네, 맞아.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김민재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 점을 보고 난 파울이라 생각했거든요. 저 그거 국민 여집시 300% 파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노파울하고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골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봤을 때 이건 성향상으로 좀 유럽 쪽이 이런 거에 좀 관대하다. 네, 저 K리그 심판 동료들이나 강사님들도 그거 파울로 불 수 있다라고 다 얘기를 했었고. 그래요? 네, 확실히 유럽 쪽은 뒤에서 미는 걸 잘 안 봐줘요. 이게 그런 판정도 문화권별로 약간의 트렌드가 있나 봐요. 네, 조금 미세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사례는 한 요 정도로 들고 와봤고요. 나머지는 좀 빠르게 이제 답변하고 넘어갈 만한 것들을 이제 완우랑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얼마 전에 해설하다가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박스 안에서 PK 주고 레드카드 주는 거 이거 중복 처벌 가능합니까? 뭐라고요? 박스 안에서 PK도 주고 그 선수 퇴장도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적 있었잖아요. 가능하죠. 중복 처벌 안 된다. 가능하죠. 이거 그 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몇 번 근데 바뀌었었죠. 중복 처벌이 안 네. 됐었던 적도 있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옛날부터 원래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 주고 퇴장 당했던 게 원래 처음에 그게 있었던 거고 나중에 이거를 좀 완화시키자 해가지고 박스 안에서 뭐 정상적인 도전을 했을 때는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내자 이렇게 네. 좀 개정이 된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좀 심한 반칙이면 그대로 페널티킥 플러스 레드카드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박스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명백한 득점 기회예요. 네. 박스 안에서 막 이거 얘만 제출 슈팅하면 무조건 골을 넣을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원래 옛날 같았으면은 사소한 반칙이어도 그냥 바로 퇴장의 PK였거든요. 네. 지금 개정되고 나서 명백한 득점 기회 박스 안에서 저지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하나 내려주자 해가지고 퇴장의 옐로우 카드인데 거기서 이제 공에 대한 도전 아니고 되게 나쁜 반칙 있잖아요. 발바닥으로 막 한다든지 슈팅 돌렸어. 네. 하고 나서. 박스 안에서 막 발바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과 상관없이 막 손으로 잡아 당긴다든지 밀었다든지 이러면 여전히 퇴장 플러스 페널티킥이에요. 네, 완전 거친 플레이가 나왔을 때 네. 뭐 그런 경우는 퇴장도 나오고 PK도 주고. 그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이중 처벌도 네. 가능하다. 그쵸, 왜냐면 그쵸. 지금 채팅창에도 이중 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은근히 본인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쵸. 왜냐면 또 이제 팬분들은 매번 그게 바뀌는 규정을 맨날 또 체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스 안 아구창은 퇴장이다. 그게 무조건 또 되잖아요. 하나 더 아니 박스 붙이자면 밖도 아구창은 퇴장입니다. 그쵸. 그렇죠. 네. 이게 공에 대한 도전이 아닌데 무모하거나 고의성이 있으면 약간 요런 단어들이 있어요. 맞아요. 고의성, 뭐 무모함, 그리고 공에 대한 도전이 아닌 거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또 심판들마다 규정에 딱 이렇게 뭔가 정할 때의 판단 기준에 있더라고요. 윤성이 형이 이 얘기를 되게 잘해주신 게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드리면 심판들이 이제 막 승급할 때 이론 시험을 봐요. 네. 이론 시험 때 넣는 페이크가 뭔지 아세요? 뭐요? 박스 안에서 1대1 상황에서 무모하게 반칙을 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무모하게 단어 네. 무모하게면 무조건 경고예요. 과도한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퇴장이고요. 진짜? 그래서 그 무모한지 과도한지 이거를 이제 심판이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심판 이론 시험 때 이걸로 일부러 약간 페이크 줘가지고 와.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론상은 우리가 텍스트가 갈리니까 판단을 한다 쳐도 그쵸. 이게 과도한 힘인지 무모한 건지는 그거는 진짜 본인의 그 판단 여부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강으로 할 수밖에 없는 네. 그거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박스 안에서도 누가 좀 반칙을 했어. 내가 생각했을 땐 무모한 반칙이잖아. 그러면 PK의 경고예요. 근데 딱 똑같은 반칙인데 내가 생각해 이거 좀 과도한 힘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퇴장. PK의 퇴장인 거죠. 아 그렇구나. 오 이런 디테일. 오, 네. 좋습니다. 근데 왜냐면 네. 저도 심판 자격증 있었어요. 아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말소시키더라고요 요즘에 대한축구협회에서. 그게 저는 5년 말소- 동안 그 활동이 없어요. 갱신 안 하면 말소돼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조인 KFA 들어가 보니까 돼 있던데. 살아있어요? 저 근데 네. 그러다가 없어져요. 아 그래요? 네. 저 근데 12년 했다는데? 저 11년에. 약간 형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야 돼.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이미 지났어요. 지났어, 12년에 땄다니까요. 약간 어떻게 홍덕효는 말소시킬 가치도 없다 뭐 이런 거. 어차피 저 새끼 안 할 새끼라. 어차피 저 새끼 필요 없다. 신경도 안 쓰고. 아니 그래서 예전에 저 올림픽 대표팀 일할 때 네. 이제 협회에서 저한테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네. 조인 KFA 너 왜 심판이냐? 이렇게 아, 물어보는 그래요? 거야. 아. 협회에서. 예.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팬분들 마르모시 오피셜 와, 진짜? 네. 와 대박. 아까 채팅창에 올라왔고 축하드리고요. 자, 좀 스피디한 질문 제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주심 경기 중에 똥 마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그냥 대기심이랑 교체하고 똥 싸러 가야죠. 아 그래요? 이게 생리 현상은 진짜 전 세계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봐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네. 끝나고 돌아오면 다시 역할을 바꾸나요? 그때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심으로 한번 바뀌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대기심이 이미 가서 이미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뀐 거라고 이제 봐야 하고. 음. 저는 이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뭐요? 직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 여기에도 뭐 있긴 합니다. 아 직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 네네네. 네, 직접 프리킥이랑 간접 프리킥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간단한 구분. 딱 이게 질문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신체적 접촉이 있는 파울은 다 직접 프리킥이에요. 그리고 신체적 접촉이 없는 파울이 이제 간접 프리킥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축구 볼 때 오프사이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오프사이드 상황이 나오면 심판이 항상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근데 이 시그널 자체가 오프사이드 시그널이 아니고 간접 프리킥 시그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이게 맞아. 오프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 그 이후의 과정에서 뭔가 터치 한번 있기 전까지 주시면 계속 손 들고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사이드 위반이 발생하면 간접 프리킥으로 다음 플레이를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간접 프리킥 시그널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오프사이드 시그널이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예시를 들면 이제 간접 프리킥은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범해졌을 때 간접 프리킥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도 있죠. 볼 플레이가 막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어. 근데 여기 한참 뒤에서 어떤 선수가 막 기술 지역 근처에서 상대팀 감독한테 야 새끼야 막 이래. 네, 욕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주심이 막 봤어. 네. 그래서 그거를 파울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욕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으로 개시를 해야 돼요. 아 네. 거기서 간접 기술 지역 프리킥으로? 가장 가까운 선상에서. 왜 신체적 접촉이 아니고 욕, 언어적인 그런 걸로 했으니까 또 똑같이 간접 프리킥으로. 그건 직접이 안 되네. 신체적으로 어쨌든 막 부딪힌 건 또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딱 하면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직접 프리킥이고 신체적 접촉이 없는 여러 상황에서는 그냥 무조건 간접 프리킥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독일에서 대기심이 부상당해가지고 관중이 심판 자격증이 있어서 대기심으로 나온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냐는데요. 저거 뉴스가 나왔었어요. 진짜요? 네. 저 약간 그 아마추어 축구 말고 프로 레벨에서 저랬다고요? 저게 어느 리그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프로는 그럴 수가 제가 볼 없지 때 프로에서 않나? 절대 못해요. 프로는 완전 최상위 클래스들만 네. 보는 거다 보니까. 저 아마 아마추어 뭐 세미 뭐 이런 데서 그냥 나온 해프닝 아닐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잖아. 옛날에 마이크 딘 네. 경기 자기 보러 가나? 자기 지역 응원팀 기사를 보니까 분데스리가래요. 와. 리그요? 분데스리가 지난 시즌 켈른과 볼프스부르크 경기였는데 오. 부심이 부상을 당하면서 심판진 인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당내 아나운서가 폭스바겐 아레나에 있는 관중들 중에 심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대기심으로 합류를 했대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있었던. 이거는 진짜 규칙서나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본 내용이 아니라서 저도 확답은 못 드리는데 왜냐면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진짜 이건 특별한 해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했던. 그리고 아마 이제 그 현장에서 경기 감독관이 양 팀에게 합의를 구하고 오케이를 맞아요. 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겠지. 당연히 그러겠죠. 예. 자, 그래서 와. 간접 프리킥, 직접 프리킥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외부 요인. 예를 들어 아. 풍선이 들어왔어. 이거 설명해야 됩니다. 예. 혹은 뭐 짐볼이 들어왔어. 나 이거 풍선만 들으면 반사적으로 짜증이 나요. 데런밴드, 썬더랜드죠. 아 참. 근데 이제 여기 맞고 공이 굴절돼서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박스 안의 상황이라고 칠게요. 네. 박스 안에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득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수비팀 골키퍼 드롭볼로 진행입니다. 아, 드롭볼로? 공격팀의 정말 좋은 공격 찬스였잖아요. 근데 외부 요인에 맞았을 뿐인데
근데 소유권 상대팀으로 넘어가고 심지어 상대팀 골키퍼부터 드롭볼 시작이에요. 네. 이거를 또 비슷한 예시 제가 하나만 또 하면 여기 잡점판이 있으니까 이걸로 해드릴게요. 네. 그 은근 좀 무겁습니다. 하면 들어주세요. 그러네요. 옆에서. 네. 형철이가 좀 들어주세요. 극단적 예시 하나 더 드려드릴게요. 네. 90분에 코너킥 상황 나오잖아요. 막 네. 0대0 상황에서 반드시 골을 넣어야 돼. 네. 이게 공이라고 치고 노란색이. 네. 그러면 당연히 다 골키퍼까지 여기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가지. 마지막 다 상황이니까. 올라갔겠지. 네. 네. 여기 골대 통통 비어 있어. 네. 골 딱 코너킥 있고. 네. 자, 볼이 빠져 나왔어요. 네. 빠져 나왔고 볼이 흘러 나왔어. 네. 이 파란 팀이 공격인데 네. 얘네들 다 못 따라오고 진짜 완전 단독이에요. 네. 야, 공을 딱 찼는데 네. 공도 빠르게 잘 들어가. 네. 심지어 가운데 딱 정가운데야. 네. 누가 봐도 이건 무조건 골.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관중에서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동물이 됐던 강아지가 막아버려. 예. 갑자기 강아지가 총총총 와가지고 여기서 딱 서 있어서 이게 막잖아요. 네. 이러면 이거 상대팀 골키퍼 드롭볼이에요. 진짜? 예. 아 그럼 뽀삐가 와서 막으면 뽀삐가 비리치 수비가 되고. 그쵸. 강아지 사실상 뽀삐가 갑자기 비리치 수비를 나와서 할 수 있다. 막 앙강거리면서 이거 막으면은 굿수비 한 거예요. 이거 옛날에 브라질 리그에서 음. 여기에 있던 팀 닥터가 이런 거 하나 막아가지고 딱 그렇게 되니까 그 상대편 선수들이 가갖고서 다 닥터 막 잡아 죽이려고. 야, 근데 이거는 개정을 좀 해야겠는데? 이거 그럼 너무 막말로 많아. 스태프가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용 사례가 있네. 이 팀에서는 억울한 게 악용할 100% 골이었는데 네. 뭐 하나 때문에 여기서 골이 취소되고 골 취소된 것도 억울한데 소유권까지 상대 소유권으로 그러니까. 넘어가. 네, 완전히 오히려 거기서 뭐 우리한테 간접 프리킥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에요. 소유권까지 어. 상대팀 골키퍼한테 넘어가 드롭볼로. 야. 이거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은 이게 개정이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오. 그리고 여기서 네. 이제 관중들이나 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거 누가 봐도 골인데 심판 좀 유두리 있게 그냥 저런 건 골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규칙서에 나와 있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유두리를 또 하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그치. 규칙서에 어쨌든 나와 네. 있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일 때 심판 보고 융통성 없다 이렇게 비판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죠. 오, 작전파 설명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디테일합니다. 원우한테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네. 유돌입니다. 유두리가 아 아니라 죄송합니다. 유도리. 네, 유도리. 유도 좋아하시나요? 유돌이. 아닙니다. 뭐 싫진 않은데. 네. 자, 유돌입니다, 여러분들. 유돌이. 네, 유돌이. 그리고 이제 사실 융통성. 네. 네, 융통성이라고 하죠. 그치. 융통성. 그쵸. 네. 자, 이게 외부 요인 저희가 봤고요. 자, 그다음 직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 뭐 이제 아까 설명했었고 그렇죠. 이 핸드볼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보통 이렇게 그 투터치로 따닥 맞았을 때는 핸드볼 잘 안 불잖아요. 아 그쵸.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맞았어. 근데 이 선수가 네. 손이 한 여기 있었는데 공이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맞은 거야. 아. 그러니까 피할 물리적인 시간이 누가 봐도 없었어요. 아. 근데 그러면 이거는 팔이 좀 부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핸드볼 파울로 선언을 하나요? 이게 좀 팔이 많이 부자연스럽고 과도하게 거의 만세 이 정도로 하면은 네. 거리가 가까웠다 하더라도 이건 핸드볼이에요. 아. 부자연스럽게 벌어졌으니까. 네. 지금 핸드볼 교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의도보다도 자연스럽나 부자연스러웠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의도보다 오히려 자연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네. 이 동작이 더 중요하다고? 네. 오.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부자연스럽잖아요. 축구 네, 수비하다가 나 이러고 수비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딱 맞으면 이거는 무조건 아무리 거리가 가까웠다 해도 핸드볼이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딱 동료가 나한테 볼을 줬는데 내가 트래핑 하려고 딱 하는데 내 발 맞고 이렇게 벌어진 손에 딱 맞았어. 네. 이건 노핸드볼. 아, 이거는 아. 어쨌든 투터치로 보나? 따닥으로 투터치로 보고 네. 동료가 걷어낸 볼을 보통 핸드볼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정말 그건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온 동작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동작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네, 거군요. 그래가지고 꼭 따당이 아니어도 내가 막 플레이하다가 하고 있는데 동료가 걷어낸 볼이 내 여기 탁 맞았어. 이것도 노핸드볼. 아, 이것도 노핸드볼. 네. 그럼 적팀이 하면 적팀이 하면 이 정도는 핸드볼. 그거는 핸드볼이고. 네. 아. 동료냐 적이냐 여부도 판단해야 돼요. 오, 좋습니다. 자, 요것도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고. 자,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주심이 경기 종료를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휘슬 불기 직전에 이 VAR을 볼 만한 상황이 있어서 휘슬을 불었는데 갑자기 VAR에서 콜이 온 거야. 야! 멈춰! 야, 멈춰봐! 야!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거 경기 종료 번복됩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이거 작년 올림픽 때 아르헨티나 경기가 한번 첫 번째 경기가 이런 일이 있어서 방송 다 끝났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실제로 안 끝났었어가지고 맞아요. 30분인가 더 했던 거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작년 올림픽 네. 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어요. 맨유 브라이튼도 경기 끝나고서 맞아. PK로 됐어. 아.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마 이런 상황 자체가 앞으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왜요? 좀 가이드라인이 제가 볼 땐 정립이 된 것 같거든요. 아. 그런 사고가 난 이후로. 네.
지금은 경기 종료 전에 VAR 측에서 마무리 시점이 되면 특별한 이상 상황은 없으니 경기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판한테 먼저 콜을 해요. 끝날 때 되면. 와, 이건 좋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멘트를 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예전에 그 종료하고 뭔가 체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네. 이거는 피파 그 아이팝 쪽에서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아요. 마지막 이거는- 체크 다 하고 네. VAR 쪽에서 먼저 얘기하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이건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쫙 생긴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상황 잘 안 나올 거예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VAR을 그 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그쵸. 일반적으로 아는 게 뭐 이제 선수의 퇴장 여부 관련해서 이제 보는 거 있고, 뭐 이제 골 관련해서 보는 거 있고, 이제 여러 네 가지 뭐 이렇게 정도 있는데 그 레드 카드 관련해서 네네. 이거 선수 퇴장이냐 아니면은 퇴장이 아니냐를 두고 VAR 이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경우에는 레드 카드만 꺼낼 수 있나요? 아니면 경고도 꺼낼 수가 있나요? 레드 카드를 주기 위해서 봤는데 레드감이 아니면 경고로 하향을 할 수가 있죠. 아,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경고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투 쿠션 또 경고를 줘야 하는 상황인데 네. 이걸 못 줘가지고 VAR 보는 거는 안 되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경고를 주기 위한 VAR은 네, 안 그건 안 되잖아요. 되고. 네. 무조건 다이렉트 퇴장 상황. 그게 의심될 때만 VAR 체크가 가능하고 근데 다이렉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보니까 다이렉트까지는 아니고 경고감 정도야. 이러면은 이제 VAR 체크를 하고 퇴장을 주지 않고 경고를 주는 그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애초에 이제 퇴장을 줬다가 그쵸. VAR을 보고 옐로우로 바꾸는 경우들이 맞아요. 보통이 있고. 많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볼 때 아니 저거 레드카드 체킹 상황인데 왜 경고를 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이렉트 레드인 걸 판단하려고 봤는데 아 이거 경고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경고 카드를 네, 줘도 맞아요. 상관이 없다.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았어요. 공격하는 진영 쪽의 선수의 팔에 맞고 다른 선수가 득점하면 이거 무조건 노골인가요? 아니면은 골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득점하는 선수 말고 동료 팔에 맞고 그 다음에 연결돼서 득점되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이렇게 막 가고 있어. 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 팔에 톡 맞고 네. 완우한테 가서 완우가 그걸 차가지고 이제 넣은 거지. 근데 팔을 맞고 이 팔을 맞은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좀 몸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연찮게 맞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 맞고 연결되고 득점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골 인정. 근데 그 맞았을 때 상황이 좀 부자연스럽게 팔이 높았거나 예. 좀 의도적으로 팔을 좀 살 갖다 댔다 뺐거나 예. 그런 상황이면은 그거 VAR 체크하고 여기서 취소죠. 그러면은 골 넣은 선수가 손에 맞고 떨어진 공을 넣으면요.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웠어. 무조건 그거는 핸드볼. 그럼 무조건 핸드볼이죠. 자기가 넣으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득점을 넣었을 때는 예. 핸드볼 허용 범위에 정말 이 미세한 털끝 예. 몸도 붙여 있었어. 열중샷 했어. 예. 여기 미세한 털끝 살짝 통 맞고 하고 이제 골 넣어도 이거 무조건 핸드볼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면 이거는 다 핸드볼로 네, 당사자는 무조건 핸드볼. 그럼 예를 들어서 막 공격수가 침투를 하는데 수비수가 잡아 당겼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공격수가 밸런스가 완전 무너져서 막 이렇게 팽그를 도는데 네. 손탁 맞고 네. 동료한테 연결이 됐어. 그래서 공격수가 침투하다가 그걸 딱 골을 집어넣었어요. 네. 그럼 골. 그게 자연스러운 그 각도였으면 골로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막 넘어지면서 막 공 건드려야겠다 이렇게 한 것만 아니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오, 좋습니다. 혹시 뭐 이거 외적으로 뭐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 있나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이걸 또 추린거다 보니까 하나만 얘기하면은 네. 저희 브라이튼 대 막 아까 아스날 그 장면 했잖아요. 네. 자, 그 경기 중계하면서 어떤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때 마갈량이스랑 브라이튼의 누구랑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때 사실 심판 입장에서는 그럴 때 약간 파울을 더 크게 범한 쪽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파울을 더 심하게 범한 쪽이 오히려 성을 내요. 막 네. 이거 파울 아니냐 이러면서 네. 사실 그러면 심판이 짜증나거든요. 아니, 파울도 아닌데 왜 저렇게. 그래서 저도 그때 무심코 멘트를 네. 지금은 오히려 파울이라고 본다면 이 선수 파울이죠. 오히려 네. 본인이 성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설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커뮤니티에 어떤 반응이 올라왔냐면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네. 이완우 나 넌 해설 잘려야겠다. 이완우 넌 해설 잘려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삼자 팬이 그렇게 댓글을 올린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네.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공이 여기 있고 내가 마갈량이 쓰고 뒤에 누가 날 쫓아. 네. 나를 막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나도 이렇게 떨쳐내려고 손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봐도 네. 앞에서 정면을 보고 이렇게 힘을 쓰는 거랑 네. 이쪽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랑 네. 어디 힘이 더 강하게 가해지겠어요? 당연히 뒤쪽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더 강하게 가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가 계속 성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저거는 오히려 이 선수가 성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 해설을 했는데 네. 그걸 보고 이제 약간 편파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완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침착하게 잘 설명해줬어야 했죠. 예, 예. 지금은 뒤에서 미는 힘이고 앞에서 뒤를 가는 힘이기 때문에 뒤에서 미는 선수의 힘이 더 강하게 가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파울을 분다면 뒤쪽 파울이 맞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 그냥 이건 뒤에서 오히려 자기가 파울하고 성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들렸나 봐요. 근데 이게 만호처럼 심판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중계 중에 하면서 녹아내기가 어려운 게 어렵지. 말에 사실 길이가 있잖아요. 그죠. 상황이 맞아요. 다음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가 맞아요. 다음 상황 펼쳐졌는데 이거 나 알아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설명하면 싶어 할 수가 없어. 맞아요. 이것도 그러면 있어. 이제 또 올라온다. 황당한 그 상황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얘기 쳐하고 아는 척 맞아요. 존나 하네. 막 어, 이런 맞아. 식으로 나오니까. 저 새끼는 지 할 말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네. 문제임. 그럼 이제 댓글 달립니다. 강추갈모심. 이렇게 이제 댓글 달리는 거야. 해설에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유익한 이 심판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 히든 풋볼 목요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조판 이완후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또 돌아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